간단하게 보이스피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소리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목소리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어떤 말투를 쓰는지를 집중해 주셔가지고 둘 중에 누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인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맞추는 거. 알아맞추셔야 됩니다. 네네네. 첫 번째 음성 파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를 마저 해드리고 이제 녹취를 이어갈게요. 네, 녹취를 한 이유는 이제 조사 과정에서 제가 본인에게 폭언이나 이제 강압에 의한 수사가 있었는지 또는 이제 차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녹취를 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 녹취 내용 안에 이제 타인의 음성이 섞인다거나 타인에게 사건에 대해 발설하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자료는 이제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나 이제 본인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도록 이제 특별한 인물이 없는 곳에서 통화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아니에요. 발변에 친절하기까지 한 상담원이신데요. 그리고 막 인도해 주잖아요. 뭐 조용한 데로 네. 가고 내용도 네네. 굉장히 전문적. 이분은 아닌 것 자, 같아요. 일단 첫 이분은 번째 안 해. 음성 이 목소리 파일. 아니에요. 아닌 것 아닌 것 같습니까? 같아.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네. 두 번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제가 그 얘기 말씀 안 드렸어요, 고객님? 이게 법무용 납부증명서 같은 경우는 공문서가 이미 확인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상담원이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앞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납부 처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환 처리가 고객님께서 저희 쪽 대출을 못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고객님께서 이제 중도에 다른 대출 진행권으로 해서 저희 쪽 부결이 나실 경우에 고객님께서 다시 환급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중간에 지금 그 법무팀에서 보관을 하고 예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고객님. 네. 네. 이 사람 목소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럼 이분이셨어요? 네, 아니, 나는 피해를 피해 진짜 이 목소리였어요. 진짜? 저는 지금 멘붕인 게 네. 저는 첫째 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두 번째가 범인일까 해서 들었는데 두 분 다 아니에요. 근데 저가 봤을 때는 정말? 그냥 제가 안내받았던 분들의 문자지 뭐 번째 피싱 범죄는 분도 무척 아닌데. 아닌 것 친절하셨잖아요. 같은데. 아니 이렇게 상담을 왔어요 저한테. 진짜로요? 예. 그래요? 어떻게 나 몰랐어요. 근데 너무 그냥 야, 소름 끼친다 정말. 이 그냥 다들 목소리였어. 그냥 일상적으로 상담하시는 것처럼 거기다 목소리도 왜 이렇게 좋으세요? 다들? 그래서 내가 목소리 너무 좋다. 이 목소리였다니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을 하나 골라주세요. 정답. 네. 저는 보이스피싱 범위 1번. 1번이다. 1번이다. 나는 2번. 2번. 2번이요. 2번. 2번.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범인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2번인 것 같아. 범인이 있습니다. 1번. 누구예요? 바로 오늘 제가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둘 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입니다. 어머.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네. 1번은 안 걸릴 것 같아. 다예요? 1번은. 아닙니다. 둘 다 범죄자들이고요. 야 소름 끼치네. 그런데 이렇게 네.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친절하게 설명하면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지금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눌한 말투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은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초반부에 알려드릴게 목소리 내용에 집중을 해요. 예. 대부분 피해자분들께서 목소리 내용에 집중을 하세요. 내용. 보통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검찰을 사칭한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피해자한테 접근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금융기관, 예, 예, 공공기관을 맞아요. 사칭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남성 위주가 아니고요. 두 번째 목소리는 여성분이셨잖아요. 여성분들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눌한 말투, 연변 말투, 특정의 지역의 말투 그렇지가 않고요. 없어요. 지금 최근에는 친근한 말투, 누구 우리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친근한 목소리로 접근하는 게 최근에 맞아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화 상담원 가운데도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에 그러니까. 속하는 경우잖아요. 아니 너무 친절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시고요. 지금 너무 고금리시니까 저금리시로 저희가 제가 해드리고. 거기에 지금 왜 고금리인데 세상에. 저금리 목소리가 그리고 오히려 막 1번 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오히려 더 잘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오히려 지금 그렇지 막 그분 말 따라야 될 것 같은. 네. 아니 어찌 보니 줌자네요. 착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의심했다가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범죄자들이 되네요. 노리는 게 바로 그 신뢰감 그리고 치밀하게 이 범죄자들은 사전에 연습을 하고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렇습니다. 유행했던 뭐 고객님 뭐 그거 아니야. 건강하셨어요? 그런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이미 옛날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깜짝같이 속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속았잖아요. 보시면은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예. 내가 부주의로 이게
범죄를 당한가, 똑똑하지 못했나,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가 있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최근에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노인층, 중장년층을 가리지 않고요. 20대까지 대학생, 교육자, 의사분들까지 당하고 있는 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IT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다고 있는데, 이게 사이버 공격 범죄를 결합한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도 트렌드에 맞춰서 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게 메신저 피싱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 예. 우리가 흔히 나누는 대화방, 문자방, 문자방 이런 걸로요? 맞습니다. 이 특히 이제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에는 지인, 가족을 사칭해서 들어오는데요. 대부분 아는 척, 사람 관계인 척, 인과관계가 있는 척, 아는 척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는 척을 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걸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위급한 상황, 핸드폰 액정이 깨어졌다는 상황, 급하게 학원비를 보내야 된다는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 SNS,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접근하게 되면은 의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최근에 네. 메신저 피싱입니다. 수사관님, 제가 공교롭게도 그저께 바로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이게 참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바로 맡겼어. 그래서 남의 전화로 문자하는 거야. 아빠 이거 확인하면 급히 연락 좀 줘. 근데 제가 저희 집 아들아이의 성향을 봤을 때 액정 깨졌다고 바로 맡길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저는 문자를 해서 너 핸드폰 고장났니? 했더니 아빠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야 라고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이 경우는 행운이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들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그들이 어떻게 아들이 있는 줄 아냐고요. 이름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메신저 피싱 사례를 통해서 접수된 사례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피해를 당하셨고요. 아들과 이제 문자 대화 내용 중에 이제 피해를 당하셨는데 오, 실제로? 문자 대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아들과 가짜 아들이 있는데 내용에 집중해 주셔가지고 잘 한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처음에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 아들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보면 이제 아들이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어머니가 대화를 이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하기가 힘듭니다. 대화의 시작에서는 의심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급히 돈 보내야 할 곳이 있다면서 급하게 돈을 보내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분실을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의심을 하셨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낯설지가 않고 기존에 예전에 이런 상황이 몇 번 발생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이런 유사한 상황. 실제로.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맞춤법까지 틀리고 하니까 뭔가 다급한가 보다. 다급하다. 그래서 아들이 지금 급하게 이런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안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어머니는 이미 아들에 사로잡혀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계좌번호를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들이 보통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들 친한 친구 이름 정도 한두 사람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의 친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성원이랑 한잔 한다며 그러니까 아니요 저 임성빈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낯익은 친구였으면 바로 보내드렸을 건데 낯이 익지 않는 처음 들어본 친구다 보니까 어머니가 확인차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하신 거예요.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전화를 항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송금을 해주게 됐고요. 나중에 퇴근하고 온 아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 행방을 물어보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구나. 가짜 아들이랑 대화를 나눈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보셨던 이 대화 내용은요. 전부 다 가짜 아들이랑 대화를 나눈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런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어머니와 어르신분들, 중장년분들이 정말 저희 사무실을 많이 방문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이게 정말로 저희 그 동생 아들이 쓰는 사진까지, 그러니까 프로필 화면까지 동일했고 네. 저장이 만약에 뭐 재원으로 돼 있으면 재원이라고까지 돼 있는 그렇게 돼 거예요. 있지, 맞아. 보통 우리가 아들이랑 가족이랑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눌 때 누가 일일이 프로필을 눌러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나요? 보통 나와 있는 대표 아이콘이나 프로필이 맞으면은 동일하면은 그대로 아들인 것처럼 대화를 하는데 예. 가족을 의심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머니는 가짜 아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아들 근데 이게 아들이면 대부분 친구 추가라 그러나요? 네, 이미- 맞습니다. 예. 전화를 시도하다 보면 아무리 전화를 안 받아도 하긴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좀 마음이 뭐. 더 조급해지실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핸드폰 분실 신고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핸드폰 분실 신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본인이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이 분실 신고라는 게 이름, 요금 청구지 주소, 생년월일 정도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면 그 누구든지 분실 신고가 가능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필 이런 상황 때 아들과 통화가 안 돼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어머니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아들은 분명히 하나인데 하나예요? 아들은 분명히 하는데 진짜 아들하고 가짜 아들이랑 동시에 대화를 아니 하고 아들 있는 이런 상황이 프로필 되는 어떻게 거예요.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똑같이 해요? 그 위에 거는 진짜 아들의 대화방이고 네. 아래 건 가짜 아들과의 이야.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아니 프로필을 어떻게 알고 그대로 똑같이 네, 하지? 아마 지금 이게 실제 상황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아들과 나눈 대화는 너 지금 뭐하니 하고 아마 질문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있다고 예. 문자를 하셨네요. 아유. 진짜 어떻게 얼굴 이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어머니는 이제 가족까지 믿을 수 없는 이제 심한 이제 트라우마에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근접한 경우를 보면은 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적어도 500명, 600명 이상의 전화번호 목록이 있죠, 저장이 되어 예, 예. 있습니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1,200명의 전화번호 목록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관계 좋네요. 그렇게 되면은 제 스마트폰에 있는 1,200명의 전화번호를 그 1,200명도 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면은 1,200명 중에 누구 하나라도 전화번호가 누출이 된다든지 스마트폰에 해킹이 당하게 되면은 나한테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해킹이 되면서 전화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 내지는 아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는 지인 누군가가 스마트폰이 해킹이 되면서 전화번호, 최근에 주소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록이 몽땅 탈취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전화를 안 받으면 아들 전화 좀 받아봐 하고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낯선 번호의 통장 주인 이름이면 그 사람은 누구야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메신저 피싱에 되게 되면은 이미 대화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이미 철석같이 믿는 상황. 믿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송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 메신저 피싱, 특히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예.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예. 경우에는 돈을 보내주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런 메신저 피싱이 더욱 심각한 게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2차 범죄가 넘겨받았던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통장, 신용카드를 악용을 해서 또 다른 2차 범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중장년층이 이런 신종 보이스 피싱 범죄에 참 취약한 이유가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금융권에서도 많은 금융 번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번화에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넘겨받았던 이런 신분증, 운전면허증, 통장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면요. 비대면이 가능합니다. 넘겨받은 신분증으로 비대면 핸드폰이 개통이 가능하고요. 넘겨받은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로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고 뒤늦게 피해를 당해서 저희들에게 오면은 수습하는 데만 석 달에서 5개월까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됩니다. 제가
제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겐 딸이 있잖아요. 엄마에게 엄마 나 지금 경품 응모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신분증 사본이랑 네. 통장 좀 찍어서 보내봐. 네. 그럼 엄마가 그걸 믿고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딸이면 다행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면 그걸 이용해서 통장을 통장을 개설하고 만들어서 핸드폰을 개설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계속 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출도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피해를 당해서 오시는 분들에 보면 오히려 죄인이 돼가지고요. 늘 죄송하다는 말도 아이고 경찰관들이 뭘 죄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범죄로 확장되는 메신저 피싱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다른 신종수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젊은 층도 많이 당한다고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특히 20대들이 많이 당하는 범죄 수법. 그럼 결국엔 20대들이 많이 당한다고 하면은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기본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바로 스마트폰 앱에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범죄 수법이나 바로 그 배영만 선생님께서 아까 당하셨던 것처럼 특정 앱 설치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과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가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저금리 대한 대출, 신용대출이라고 하면은 은행에 가서 그 복잡한 서류를 써야 되고 절차가 많이 복잡했잖아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그럴 필요 없이 특정한 앱을 깔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줍니다. 특정 앱을 깔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간단한 입력만으로 마치 대출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범죄 수법인데 그래서 이런 앱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특히 이런 금융기관을 사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금융기관을 사칭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설치된 그 앱은 스마트폰에서 설치한 그 피해자분의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대 분들이 의심을 하시면서 금융기관이 맞나? 금융감독원이 맞나? 국민은행이 맞나? 검색을 하셔가지고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자기가 이게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많이 들고 의심스러우니까 직접 검색을 해서 전화를 걸게 되는데 앱을 설치를 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전화번호는 그 앱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걸었던 바른 아주 정확한 그 전화번호도 범죄자들이 당겨받는 겁니다. 실제 공공기관에 걸어도 제가 이 경우를 당한 거거든요. 네네. 이제 뭐 저기 와요, 문자가 와, 다 와. 근데 그냥 무시를 해버려. 아이 뭐 이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굉장히 싸니까 전화를 앱을 하면 앱을 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1금융권이니까 깔아요. 까는 순간 내 거를 다 돈 넣고 빼고 내 정보를 위치추적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알아가지고 전화가 와요. 아, 고객님, 다른 데도 이제 그 카드사에서 이렇게 쓰면 왜 거기 비싼 걸 쓰셨어요? 우리는 2% 3%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124 물어가지고 내 전화로, 다른 전화를 모르는데 내 전화로 124를 물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가 확인을 했더니 그쪽에 또 전화 받아서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가 완전히 해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영만 씨는 은행에도 걸고 뭐 114에도 걸고 금융감독원에 내 걸어도 전화로. 다 한 사람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 맞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이 다 대답을 해준 거죠. 맞습니다. 세상에. 그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앱은 선생님의 배영만 선생님의 모든 권한을 장악할 수가 있고 진짜 똑같은 소름 끼쳐요. 범죄자도 이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네, 접니다. 그러면 좀 약간 목소리 목소리 바꾸는 바꿔. 거예요. 네, 접니다. 이러면은 목소리 이제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발신이 그대로 그 발신이 조작이 되어 있는 그 세상에. 사람들이 당겨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아니요, 되어 있고요. 제가 전화를 해갖고 물어보니까 이제 컴퓨터 두드리는 소리까지 돼요. 아, 그런 분이요? 잠깐만요. 이러거든요. 대리님 계십니다. 예. 연기자네, 네, 연기자. 저런 시나리오에는 20대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무서운 거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주변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들도 많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이 많고 주변 분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범죄자들이 배영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 범죄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의심을 해서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로 걸어가는 위치가 확인이 돼버리면은 범죄자들은 그 위치를 딱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돈을 빼먹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다 썼어야 되는데. 오히려 원격으로 조종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음 2차 범죄를 건너갈 그래서 지금 부분을 전화를 되신 거죠. 바꿨거든요. 경찰관 아저씨가 전화도 바꾸고 앱도 지우라고 그래서. 아유.
야, 이게 대단하네. 사실 주변에서 보시면 이런 피해자의 경우 나이를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지금 많은 이제 중장년층들이 오시면은 저희들이 참 재인이게 되는데 예. 20대 분들이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나가서 받으면은 분명히 기다리기로 했다. 분명히 대출이 이루어지기로 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직업을 따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예. 의사 군의관으로 복무하셨던 분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이제 군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기관인데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공공기관을 사칭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실제로 7,500만 원 피해를 당하셨던 군의관 분이 계셨는데요. 네. 이분한테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정 수사관 이름을 사칭을 하면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예.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의사분들은 일단은 공공기관, 검찰, 경찰을 사칭해버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받은 전화를 믿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의심을 하신 거죠. 네. 그때 범죄자들은 특정한 IP 주소를 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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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점. 바로 이게 나오는 게 이런 IP 주소. 우리가 보통 보면 인터넷에 들어갈 때 지인들한테 배영만 선생님 제가 알려드리는 주소 www.뭐뭐.com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대부분 범죄자들은 특정 IP 주소를 불러듣는 경우가 이게 있거든요. 다르네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IP 주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러주는 대로 하라 그러면 그 의심해야 불러주는 돼요. 그 길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불러주는 그 길. 위험한 길을 그대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특정 IP 주소를 불러서 접속을 하라는 걸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의심을 할 수가 없죠. 경찰인데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기를 이게 연루가 고소까지 당한 됐다는데. 상황이었으니까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의심을 할 수 없고 들어가니까 특정 사이트가 나오면서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니까 실제로 형제 번호가 나온 거예요. 고소당한 범죄 사실이 자세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시나리오에 완전히 들어간 이 군의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금융감독원이랑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알아도록 할 테니까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특정 앱을 설치를 하고 나서 범죄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스마트폰을 잠깐 꺼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을 잠시 꺼놨다가 이상해서 스마트폰을 켜보니까 이런 문자들이 쫙. 우와, 돈이 저게 뭐야? 다 당한 거예요. 다른 기관의 대출을 받았군요. 네, 이미 그 군의관 선생님의 통장에서는 돈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심지어 대출이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총 피해액이 꽤 많아지고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억대의 피해를 당하는 것은 순식간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일단 이런 휴대전화를 상황입니다. 꺼놓으라는 이야기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어르신들도 휴대전화 사용하실 때 특정 앱을 깔라, 뭐 광고성으로 깔아달라,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종수법 이번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또 한 번 알려드릴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피해자분들을 은행에 가게끔 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안에서 중간에 범죄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돈 대신에 문화상품권을 요구를 하는 그야말로 상황입니다. 신종이네요, 신종. 맞습니다. 제가 예. 실제로 문화상품권 이제 큰 건데 그 문화상품권 보면요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금액이 적혀 있고 우리가 이제 동전으로 이렇게 긁으면은 번호가 나오거든요. 가만요. 문화상품권을 어떻게 요구한다는 말씀? 문화상품권은 저기 지류상품권, 종이상품권이라고 하는 네. 건데요. 예. 핀번호라고 있습니다. 핀번호로 손으로 긁으셔도 되고 한번 저걸 떼보시겠습니다. 여기를 저희 네, 떼볼게요 맞습니다. 지금은. 보통 동전으로 긁으라고 써 있고요. 손으로도 긁을 수 있습니다. 예. 저 핀번호가 바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 저 핀번호만 받게 되면은 종이는 필요가 없고요. 예. 저 핀번호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상상 이외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많은 결제를 할 수 아니 있습니다. 그러게 갑자기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손자, 손녀를 사칭을 해가지고요. 네. 저한테 실제로 접수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문화상품권을 요구를 했는데 손자가 그렇게 연락이 없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학원비가 부족했다라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실 여부를 관계없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친절하게 편의점으로 가서 기프트 카드 내지는 문화상품권을 사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손자가 시키는 대로
편의점에서 600만 원치의 기프트 카드 문화상품권을 사서 저한테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게 한 분이 가지고 온 문화상품권입니다. 손녀가 학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문화상품권을 긁으셔가지고 사진을 찍고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핀 번호가 다 노출이 돼 있네요. 네, 핀 번호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핀 번호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정지도 불가능하고요. 그래 아이템이라든지 온라인 공간에서 세탁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금 추적도 어렵고 이 자금을 회수하기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네, 자 어르신 여러분, 손자들 평소에 연락 없었으면 앞으로도 쭉 연락 없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돈 모자르면 부모에게 달라고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저 뭐가 부족하니까 뭐 사고 싶으니까 저 좀만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믿으면 안 되겠네요. 네, 확인.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예방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사이버 범죄 메신저 피싱이 예방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2019년도에는 군부대에서 스마트폰이 자율화가 되면서 군인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어요. 예. 특히 그래서 제가 군부대 가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메신저 피싱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을 받았던 그 교육생 한 분이 저한테 급히 주말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받았던 그 교육이 생각나서 급하게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돈 이체를 막았던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게 사이버 범죄 예방, 메신저 피싱, 보이스 피싱 예방의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